안녕하세요. 교육학개론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공교롭게.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한 일도 있고 또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함을 또 표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생각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8주차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치렀는데요. 제가 채점을 하고 보니까 성적의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분은 만점에 가까운 거의 또 만점이 나온 분도 있고요. 그렇게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그 기준 이하의 점수가 나와서 기말고사 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통과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걱정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잘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면서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말에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배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교육학 개론 5장 교육 사회의 기초라는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교육 사회학의 개념은 뭔가, 또 이론은 어떤 것이 있나, 교육의 사회와 계층과 학습 교육의 기획운동,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교육 사회학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이론인 기능이론, 갈등이론, 신교육 사회학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사회계층간과 교육의 관계가 뭔가, 학교교육의 기획운동은 무엇인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겁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이 내용이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를 하거나 체육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교양 과목으로 듣는 거고, 그래서 말 자체가 의미가 잘 이해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인데, 저 역시 교육학을 전공을 했지만 어쨌든 이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가 조금 난감한 파트라서 가능하면 쉽게 간단하게 오늘은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는 저는 109페이지고요. 선생님들은 한번 5장이 몇 페이지인지 한 장, 두 장 정도, 하나, 두 페이지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찾아서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육사회학의 개념이 뭔지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육사회학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어차피 교육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인 형식이죠. 그래서 사회 현상이나 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학교도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 혹은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연구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회라는 큰 덩어리 안에 모든 작은 집단이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도 사회라는 큰 집단 안에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교육사회학은 뭐냐? 교육에 대한 연구로서 교육 체계와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집단의 관계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을 교육사회학이라고 합니다. 교육과 사회로 사실은 다른 영역인 것 같지만 합쳐서 교육사회학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런 학문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 중에서 사회학과 심리학을 붙여서 사회심리학,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영역이 다른 거, 관심이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법칙, 이론, 이런 것을 잘 조합해서 교육과 사회학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될 효과, 교육적인 효과가 뭔가를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사회학은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11페이지에 보시면 표 5-1에 교육적 사회학, 교육의 사회학, 신교육 사회학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지금 설명했던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적 사회학은 뭐냐? 교육학에 속하고 교육심리학, 교육철학과의 균형이 바람직하고 교육의 문제를 유용하게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교육적 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의 사회학이라는 것은 사회학에 속하고 교육의 사회학이 갖는 기능을 그러니까 교육적 사회학은 교육학 쪽의 비중이 크고 교육의 사회학은 사회학의 비중을 더 두는 것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다. 관심 영역이 인류학에서부터 심리학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광범위한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교육의 사회학입니다. 신교육 사회학은 교육 조직이나 교육 구조보다는 주로 교육과 관련되어 있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으로 지식의 사회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자체가 지식을 습득하는 건데 그 지식을 습득해서 사회에 어떻게 환원을 하고 사회에 적응을 해서 사회성을 기르느냐에다가 초점을 둔 것이 신교육 사회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구 동향을 보면 1950년대 디르켐 파슨스의 기능주의 이론으로 시작해서 60년대에 인간자본론, 70년대에 갈등론적 관점, 그 다음에 70년대 중후반에 와서 신교육 사회학 이런 흐름을 타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사회학의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로 기능이론, 갈등이론, 신교육, 사회학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먼저 기능이론을 보겠습니다. 기능이론은 콩트 스펜서가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고 디르켐 파슨스에 의해서 이론이 체계화된 이론인데요. 기능이론은 2개로 봅니다. 우리 교재를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를 좀 비교해 보세요. 거시적 수준은 교육의 투입 산출 모형에 따라 학교 체계와 사회 체계의 관련 속에서 학교 교육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투자하고 거기서 어떤 것이 산출되어지느냐 이렇게 큰 덩어리, 큰 거시적이라는 것은 큰 덩어리를 전체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론은 구체적이고 미세하게 섬세하게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투자한 것과 산출하는 것을 학교 체계와 사회 관계 가운데에서 파악하려는 학교는 어떤 것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이 산출되어지는가를 크게 이해하려는 것이 거시적 수준이고요. 미시적 수준은 좀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나 교사와 학생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학교 및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교육 현상을 파악하는 것을 미시적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적인 학자는 콩트, 스펜서, 디르켐, 파슨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학자고요. 그러면 기능이론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능이론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한다. 무슨 소린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이런 예화가 있죠.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뭐 위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분리된 장기도 있고 신체 조직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눈은 봐야 되고 코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귀는 들어야 되고 입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맛을 보는 것 이런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내장기관으로 넘어가면 소화를 시켜야 되고 흡수를 해야 되고 배설을 해야 되고 이런 각자의 기능이 다 있는데 우리 사회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르지만 그 기능이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무리 없이 잘 수행을 할 때 사회 전체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것에 비유한 것은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번째가 기능은 사회를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본다 그랬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합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나 혼자만으로는 내 능력을 극대화해서 발휘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과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안정적인 사회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기피하는 직업이고 3D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환경미화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 구조의 한 어느 핵인데 이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방치하고 충실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그분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현상이 벌어졌을 때 바로 피부로 와닿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우리 사회 요즘에 종종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택배를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내 삶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기의 일을 또 잘 수행하지 않을 때 바로 파급 효과가 오면서 사회에 대단한 혼란을 겪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많이 체감을 하지요. 이렇게 사회에 여러 가지 안정을 취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기능이론의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능이론은 교육의 인력 양성 및 선발의 기능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로 열려 있어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는 그 사람이 교육은 누구나 받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정을 받고 선발되는 것이 우리 사회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선발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라는 거죠. 따라서 각자가 가진 능력과 업적 사이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어떤 보상을 받아 월급도 받고 보상을 받아야하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만큼 제공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차등 대우를 받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라고 보는 게 기능이론 세 번째. 네 번째는 교육체계를 적응체계 하나로 간주해서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교육은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인간, 사회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 교육이다. 이렇게 본 게 기능이론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갈등이론입니다. 갈등이론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를 개인 및 집단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연속으로 본다. 사회의 구조의 현상 유지를 합리화하는 기능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의 강제성과 사회 변화에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갈등이론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세력 다툼, 집단 간의 이해상충,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 구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피지배계층과 지배하는 계층 사이에 그런 변화를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을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고 어떤 교육도 하고 행동도 한다는 게 갈등이론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로는 마르크스, 베버, 볼스, 코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콜리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갈등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114페이지부터 하고 있는데 사회의 변화는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연속이다. 첫 번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회는 인간의 갈등과 긴장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의 권력 차이는 갈등의 핵심적 요인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대립적 관계는 새로운 사회 형태를 창출하려는 사회 변동의 원인이 된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뭔가 내가 지배하는 사람과 피지배 집단 간의 그 대립관계,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과 고용이 되어서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항상 불만이 존재할 수 있죠. 나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고 또 고용주는 월급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고 이런 것이 그들 사이에 항상 존재하게 되는 갈등의 요인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고 넘어가느냐 이런 것이 교육의 시발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는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의 강제에 근거한다 그랬습니다. 지배 집단은 피지배 집단에게 그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교화시켜서 가르쳐서 그러니까 지배한 사람들은 피지배 집단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르쳐 갖고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배 집단은 모든 사회에서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그 지위가 끊임없이 유지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배 집단은 위협적인 요소로 여겨져요. 저들은 언제든지 나에게 저항할 수 있고 내 자리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피지배 집단과 지배 집단은 항상 그런 서로를 경쟁하고 뭔가 자기 위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구조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 교육은 불평등의 재생산 과정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교육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회 이동을 촉진해서 평등화에 기여한다 하기보다는 지배계급에 속하는 특정 엘리트 집단들의 권력을 영속화시켜주는 도구다. 공부를 하면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런 힘을 키운다는 것을 이론으로 하는 게 갈등 이론의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세습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또 그런 자리에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것이 교육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고 본 게 세 번째 입장이죠. 교육은 지배층이 다스리고 조직하기 편하도록 국민을 순화하고 교화하는 기관으로 본다. 그래서 굉장히 공산주의 이론, 그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여기에 많이 녹아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교육사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교육사회학은 1970년대 갈등이 일어나고 비슷한 시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그런 새로운 이론입니다. 교육사회학이 연구과제를 잘못 선택했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연구과제를 들고 나온 그런 이론입니다. 교육사회학은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학교 내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교육 내용과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미시적인 문제로 다뤘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교육의 3요소잖아요.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육 내용 이런 것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 아주 섬세한 문제 디테일한 내용을 다룬 것이 신교육학의 특징 첫 번째. 해석학, 지식사회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현상학 이런 이론들이 기반이 되었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민속 방법론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 이거는 우리 그렇게 세밀하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해도 못할 분들은 복잡하기만 하니까 이런 사조 중에 하나 신교육 사회학이라는 것이 기능이론, 갈등이론, 신교육학 이론 중에 하나이고 제일 늦게 등장한 이론이다라고 알면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7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의 사회화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교육의 사회화가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보시면 첫째, 교육의 사회화의 1번 교육의 사회화가 뭐냐? 교육의 사회화. 사람은 태어날 때 사회적으로 백지와 같은 존재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학자가 17세기의 철학자 존 로크입니다. 존 로크는 그때 무슨 말을 썼냐면 타블라라사라는 말을 썼어요. 타블라라사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하얀 종이 같은 존재로 태어나는데 그 종이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종이에 착색이 된다는 거죠. 내가 노란 물이 많은 곳에 흰 종이가 던져지면 당연히 그 종이는 노랗게 되는 거고, 검은 물이 있는 곳에, 검은 물체가 있는 곳에 흰 종이가 가서 던져지면 검게 착색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냥 백지 같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내가 어떤 문화권에 소속이 되어지고 무슨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 이게 사회화예요. 그래서 사회화라는 거는 한 사회의 문화가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이 이렇게 백지같이 태어난 사람에게 속에 여러 가지를 자리 잡아서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들어지는 것, 이걸 사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회적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통적인 것은, 사회화의 공통적인 것은 특정한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 사회적 학습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회에 적응 또는 그 사회에 성숙한 성원이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뭐 특정한 뭐 수원이든지 아니면 경기도 이런 어디든지 우리 또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번 학기에는 저기 울산에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나라, 지역,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관습 이런 것이 내게 내면화되어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사회화예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적인 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전통적인 생활 습관 이런 걸 가졌잖아요. 내가 만약에 동남아 어느 나라에 태어났으면 그 나라 고유의 가지고 있는 문화를 내 것으로 삼고 우리는 사회화가 되겠죠.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의 전달 및 창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문화란 사회 구성원들이 저마다 사고하고 행동하고 소유하는 독특한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과거로부터 쭉 어떤 맥을 타고 흘러내려오면서 내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진 것이 문화인데, 이 중에는 가치, 태도, 규범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화,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휴대폰 이전의 세계와 휴대폰 이후의 세계, 컴퓨터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 이렇게 나눈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라든지 가치관,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내는 문화 유형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이 문화적인 동물이고 이걸 나만 향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또 가르쳐주죠.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과 사회학이 합쳐진 이 개념 자체가 나만 알고 나만 즐기고 나만 누렸던 것을 우리는 나 죽으면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후대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하고 거기에서 또 재창조가 되어지면서 문화라는 것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과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사회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문화유산의 전달 및 창조의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통제 및 통합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존속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교육이 수행하는데, 사회 통제 및 통합의 기능이란 뭐냐?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이 각기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모순이나 갈등이 없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발전해가는 기능을 사회 통제 및 통합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잘못되어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요즘에 다른 기관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국가에서 지금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요 근래에
어린이들,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지침이 하나 내려온 게 뭐냐면 영유아의 성행동에 대한 교육 강화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 아이들이 성에 관련되어진 것을 과거에 비해서 행동이 뭔지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얘네들을 통제하는 것을 교사가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영유아의 성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지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가는 데 도움을 주고 교육을 하도록 선생님들을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최근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 통제 및 통합의 기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부정적이고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흘러가도록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적인 접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을 사회 통제 및 통합의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사회 선발 및 배치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길러내는 길러서 사회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부를 시키다 보면 어떤 아이는 뭐 이과 쪽에 재능이 있고 어떤 아이는 문과 쪽에 재능이 있고 어떤 아이는 또 예체능 쪽에 재능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해서 사회에 나가서 그 영역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사회 구성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사회화 라는 거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지위 이동의 기능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사회적 지위 이동이라는 거는 상하의 이동도 있을 수 있고 수평의 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전문적이고 어떤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소속된 집단에서 우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얻게 되는 거고 수평의 집단 이동은 뭐예요? 내가 부천에서 아니면 수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직장이 저 전라도 광주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따라서 수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가 내가 나의 차지한 자리에서 상하 관계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좌우 수평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 사회적 지위 이동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 변화 및 개혁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존 사회를 계승하고 유지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옳다고 믿었던 인생의 어떤 가치관, 교육의 방법, 뭐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또 받아서 더 발전시켜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 후대에게 또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 문화적인 가치, 살아가는데 전승해야 될 여러 가지를 계승하고 유지해서 우리 현존사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존사회에서 그걸 잘 누리고 살다가 좀 더 발전시키고 개혁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교육의 기능이라고 보고 그것이 교육의 사회화의 마지막 여섯 번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23페이지 보시면 사회계층과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계층이라는 게 뭘까? 모든 사람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그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나의 사회 계층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체 사회라는 것을 펼쳐놓고 봤을 때 어떤 자리가 나의 자리인가? 우리가 이거를 수직으로만 인간관계를 마치 제일 하위 계층에서부터 상위 계층까지 수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요. 수평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친구, 누구의 딸, 아들, 그 다음에 그 구조 가운데서 또 직장에서의 또 상하 개념,
뭐 굉장히 복잡한 인간관계, 사회 구조 가운데 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적인 사회 체제 속에서, 위계적이라는 건 상하관계가 되겠죠. 직업, 배경, 개인의 능력, 인종, 기술 등에 의해서 사회적인 특권, 위신, 이익 등이 계층 속에서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구 집단, 이게 사회계층의 개념인데, 그 교재 12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 개념을, 계층의 개념을 세 개로 이렇게 메이어라는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나눠서. 세습적 신분, 이스테이트, 사회 계급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 있는데, 세습적 신분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출생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주어진 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사회계층 제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세습적인 거. 그 다음에 이스테이트는 봉건적인 거. 예전에 영국의 제도,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래서 토지 소유주와 관련된 영국의 봉건 제도가 좋은 예인데 우리나라도 있었죠. 옛날에 시골에서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경작을 하는, 부자가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소작농들을 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이 토지주에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추수를 해서 갚으면서 뭐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회적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계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124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과 사회계층, 사회계급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교육기회와 사회계층 간의 관련성에서 5가지가 있어요. 교육의 접근 기회가 중상류층일수록 높다. 그러니까 중상류층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의 어떤 경험을 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제공을 해주는 것이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요. 중상류층일수록 학교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교육 열망이 높다. 학습에 유리한 개인적 능력도 중상류층일수록 높다. 가정적 요인,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가 또 역시 중상류층일수록 교육에 유리하다. 학교에서 학업 성적은 중상류층 자녀일수록 높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학업에 관한 여러 가지도 세습이 되어지는 그런 이것을 뛰어넘고 정말 유리벽을 깨넘기에는 한계가 있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회가 어렵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도전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될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도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8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짧아요. 내용은 짧으니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첫째, 교육과 기회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있어요. 누구나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서 평균의 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개입하고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교육에 누구에게나 교육에 대해서 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변천 과정이 125페이지 보시면 교육이라는 게 변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변했어요. 첫째, 산업화 이전의 단계, 그러니까 농업시대, 농경시대에는 교육은 가정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평등 문제는 관심 밖이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 가서 글씨 안 배워도 돼요. 산수 공부 안 해도 역사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님에게 이때쯤 되면 밭을 이렇게 가는 거다. 씨앗은 이렇게 뿌리는 거다. 이거 부모님에게 충분히 교육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산업화 이전 단계 농경사회에서는 가정 안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지적인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이 발전하게 됐고 초등교육이 의무화가 됐고 중등, 고등 교육은 상급 계층에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윤택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교육으로 만족하던 초기 산업화 시대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의 그 삶이 굉장히 산업화가 되면서 풍요로워지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좀 더 개인의 윤택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상교육 제도와 각종 교육 지원제를 통해서 능력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학교를 다니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를 하나 이렇게 쟁취하는 것, 마련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울 것을 제대로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 평등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허용적 평등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육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관점인데 개개인은 서로 다른 수준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취향도 있고 또 어떤 지적 능력도 있고 내가 정말 뭘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가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장적 평등관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보장해야 된다는 관점.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계층의 자녀들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여러 나라들이 보장적 평등 정책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무상교육이라든지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하게 되어진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서 공부를 능력이 있는데 또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육 조건의 평등관. 교육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교육 환경의 평등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점. 콜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죠. 교육의 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입학하는 것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학교에서의 취학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학생들의 그 수업을 비대면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학업 능력 차이가 편차가 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받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편차가 지금 커졌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부모님들의 관심과 뭐인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집중해서 그 비대면 수업 받는 것을 관리를 해주니까 그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라가고 학업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 이런 기회가 방치되어 있고 잘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업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편차가 엄청 큰데 교육의 평등이라는 거는 단지 지금 내가 초등학교를 다닌다, 중학교를 다닌다 이런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그 단계에서 습득해야 될 것을 제대로 습득하느냐가 공평하게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교육 결과의 평등관입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일정한 수준의 공부를 마쳤는데 교육 결과의 평등관은 학교 다니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과정이고 사람은 천부적으로 능력의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이게 교육 결과의 평등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7번째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 평등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사회가 불평등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회 불평등의 반영에 불과하다. 사회가 평등해지기 전에는 교육도 평등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뭐 어느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이렇게 하면 그 외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이 너무 나 개인의 능력을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공부했느냐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불합리한 평가라는 거죠. 이것은 교육의 평등을 주장하는 데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째 교육 불평등의 문제 해가지고 학교 교육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되고 역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과 관련이 된다. 접근 기회의 균등, 교육의 과정에서의 균등, 결과의 균등을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육에서의 평등은 그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인정되어지는, 정당하게 인정되어지는 사회. 그래야 우리 계속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냐? 꼭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냐? 아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효과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같은 선상에다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지식의 양만을 가지고 얼마 동안 공부를 했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평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공정한 나 개인으로 평가받고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불평등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사람에 대해서 균등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런 혁신이 일어났을 때에 교육의 평등은 진정한 평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 그냥 교재를 통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10주차 수업으로 15일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남은 부분을 우리가 10, 11, 12, 13주차까지 앞으로 4번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는 어떤 파트를 할지 여러분한테 시작하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10주차 수업에서도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